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깊숙이 파고든 대한민국의 중독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K-팝과 반도체로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약, 스마트폰, 게임, 알코올,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파고든 중독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체적인 중독들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건 보약 문제예요. 혹시 깐부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대학가에서 벌어진 보약 사건이에요. 친구끼리 호기심으로 보약을 나눠 먹었다가 중독으로 번지고 결국 경찰에 적발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보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10대, 20대 보약 범죄자가 2배나 늘었다고 해요. 예전엔 보약이 특정 사람들의 문제로만 여겨졌는데 이젠 학생들까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성과 건강을 이유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의료용 보약류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통증 치료나 불면증, 스트레스 완화, 심지어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들이 오남용되면서 중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10대 학생들이 향정신성 보약을 다이어트 보약으로 오해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온라인에 이 보약 먹으면 살 빠진다는 글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의존하게 되고 나중엔 이 보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스마트폰 중독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3.1%가 과의존 상태이고 10대는 42.6%나 되는데 이들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셈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만 봐도 모두가 화면에 빠져있는 모습이 흔해졌어요. 문제는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느라 잠을 못 자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어떤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못 쓰면 불안과 짜증, 심지어 손 떨림까지 호소해요. 부모님이나 성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알림만 울리면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심지어 운전 중에도 손이 가는 경우가 있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요. 결국 스마트폰은 편리하지만 과하면 마음과 몸을 지치게 해요. 게임 중독도 심각해요. 가상현실의 늪,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요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현실을 잊게 만들 만큼 몰입도가 커요. 프로게이머들은 직업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빠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학업과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청소년 중에는 게임 없이는 불안해서 밤새 게임을 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성남시에서 게임을 마약,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지정해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과 재택생활이 늘면서 게임은 아이들에게 도피처가 되었고 게임을 못하게 하면 극도의 불안이나 분노를 보이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요즘 게임은 보상 체계가 정교해져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졌어요. 게임 중독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코올은 어떨까요? 2024년 정신건강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 10.9%가 1년 동안 음주 문제를 경험했고 그중 2.6%는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겉으로는 주류 출고량이나 세금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도 여전히 직장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술이 빠지지 않는 문화가 남아있어요. 특히 퇴근 후에 술자리는 습관처럼 반복되고 이게 쌓이면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은 몸에도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겨요. 간 질환과 위장 질환 같은 신체 문제는 물론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음주운전 사고 소식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음주 습관에서 시작된 중독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술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고 니코틴이나 도박, 심지어 약물 중독과도 연결돼서 교차 중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 중독은 정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 도박이 큰 문제예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불법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무려 3배나 늘었고 전체 불법 베팅의 8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단순한 PC 사이트뿐만 아니라 휴대폰 앱, SNS 링크, 심지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까지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도 쉽게 유입되고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성인 인구 중 약 5.5%, 숫자로는 237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됐고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이에요. 최근 뉴스에서는 한 중학생이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고 시작한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서 몇 달 만에 200만 원 넘게 잃은 뒤 부모님 몰래 돈을 빌리다가 발각된 사례가 보도되었어요. 또 어떤 고등학생은 친구 아이디를 빌려 대리 베팅을 하다가
빚을 갚으려고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해요. 실제 조사에서도 습관적으로 도박하는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리 베팅을 했고 10명 중 1명이 사채를 이용해 빚을 갚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쇼핑 중독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쇼핑 중독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에서 25% 정도까지 보고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20대와 30대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서 충동 구매로 이어지기가 훨씬 쉬운 세대라고 해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몇 초 만에 결제가 가능하니까.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이나 부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2024년에 한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카드 연체율이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충동적인 온라인 소비가 꼽혔다고 해요. 이렇게 반복적인 소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가족과의 갈등을 불러오고 자존감까지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 중독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싶은 욕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외로움, 불안 같은 감정이 쌓일 때 그 감정을 달래기 위해 쇼핑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을 하고 나면 잠깐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찾아오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생겨요. 최근 뉴스에서는 30대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명품 쇼핑에 쏟아부었다가 결국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또 10대 청소년 중에서도 부모님 몰래 온라인 결제를 반복하다가 500만 원이 넘는 결제 내역이 발견되어 가족 상담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요즘 이렇게 중독이 늘어나는 걸까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경제적인 요인이 커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청년 취업난, 중장년층 구조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잠깐 잊기 위해 스마트폰, 게임, 술, 도박, 쇼핑 같은 즉각적인 보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2024년에 발표된 한 조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중독 행동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사회 구조의 변화도 큰 이유예요. 예전보다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이 줄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2025년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4%를 넘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외로움을 해소할 창구로 스마트폰, 게임, 쇼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대인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어요. 실제로 외로움 때문에 밤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는 청소년 상담 사례도 많다고 해요. 기술 발달도 한몫하고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유튜브, SNS, 온라인 게임, 심지어 불법 도박 사이트나 약물 거래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해진 세상이라 위험한 유혹을 피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중독성 있는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 뉴스에서 20대 청년이 취업 스트레스로 게임에 빠졌다가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순간의 쾌락으로 도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독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청소년 범죄의 급증이 눈에 띄어요. 깐부 사건이나 나비약 사건처럼 10대 청소년들이 보약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어요.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청소년 보약 사범이 무려 14배나 늘었다고 해요. SNS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10대들 사이에서 보약을 단순한 재미 정도로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는 중학생이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보약을 받아 사용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쓰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어요. 이런 사건들이 단순한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가정 내 문제도 심각해요. 스마트폰, 게임, 알코올, 쇼핑 중독 같은 것들이 가족의 대화를 완전히 끊어놓고 있어요. 집에 있어도 서로 마주보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면서 가족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2024년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부모가 하루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서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보느라라고 답했다고 해요. 심지어 게임이나 도박에 빠진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늘고 있고 반대로 부모가 술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경제적인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약이나 알코올 치료, 재활에 드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약 중독 치료 예산만 1천억 원 이상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생산성 저하, 직장 내 문제까지 포함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해요. 결국 이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국민 모두가 부담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요.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우울증과 불안, 자수률은 매년 증가 추세예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우울증 진단율은 5년 전보다 1.8배 이상 늘었고 20대 청년의 자수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중독으로 인해 사람들과 단절되고 성취감과 자존감이 낮아져서 더 큰 우울과 불안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친구와 어울리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외롭고 우울해졌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노년층 중독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청소년 중심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중독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은퇴 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도박이나 성 중독에 빠지거나 의료용 보약류를 잘못 사용하면서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서는 70대 할아버지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한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몇 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어요. 또 관절염 때문에 처방받은 의료용 보약류에 의존하다가 중독 증세가 생겨 병원을 전전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흔해졌어요. 한번 중독되면 더 어려운 건 사회적 낙인이에요. 재활 치료를 받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취업 과정에서 보약 도박 알코올 중독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어요. 특히 청소년 시절에 중독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현상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와 외로움, 경쟁 사회 속에서 누구나 쉽게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 전체가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중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의 문제예요. 정부와 사회는 이 심각한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노력을 펼치고 있어요. 먼저 보약 문제에 대해서는 한걸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독자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직업훈련,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온라인 보약 거래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전담 사이버 단속팀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어요. 최근 뉴스에서도 온라인에서 보약을 판매하던 SNS 계정을 추적해 적발한 사례가 보도되었어요. 또 전국에 중독 상담 전화가 24시간 운영되고 청소년 전화 1388 같은 긴급 상담망도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디지털 웰빙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여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사용 습관을 바로잡도록 돕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아침마다 10분간 스마트폰 내려놓기 명상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폰 없는 날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있어요. 게임 장애를 질병 코드로 도입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2025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시간과 상담센터 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교차 중독 관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술을 끊더라도 다른 중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건소마다 정신건강팀을 통해 알코올, 니코틴, 도박 중독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술 없는 회식 캠페인이 점차 확산돼서 직장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도박 중독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경찰관과 학교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실이 열리고 있고 불법 사이트를 막는 전담센터도 생겼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청과 경찰이 함께 진행한 캠페인으로 2,000곳 이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또 청소년 도박 피해자를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 중독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충동구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소비 습관을 바로잡는 교육을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카드빚이나 명품 과소비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정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소비 대신 운동이나 취미 같은 건전한 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어요. 이처럼 정부와 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와 교육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중독 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으로 막을 수 없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루 동안 스마트폰, 게임, 술, 쇼핑 같은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기록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이나 사용 시간 관리 앱이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앱을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뉴스에서도 실제로 한 대학생이 사용 시간을 기록해보면서 하루 9시간을 스마트폰에 쓰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아 스스로 줄이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보도되었어요. 이렇게 기록해보면 막연히 나는 별로 안 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걸 알게 되고 줄이기 위한 동기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정말 좋아요. 운동,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중독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주말마다 디지털 대신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참여하던 학생들이 몇 주가 지나자 게임하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운동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되었다고 해요. 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 성취감과 관계망이 생겨서 중독으로 빠질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요. 혹시 본인이 중독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지면 혼자 참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가까운 보건소나 중독재활센터에 가면 무료 상담과 검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은 1388 전화로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익명 상담 서비스도 많아져서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역할도 커요.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비난이나 잔소리만 하면 오히려 숨게 되고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감해주고 작은 변화를 응원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게임을 줄이겠다고 결심하면 부모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식으로 도와주는 게 좋아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의료치료도 받아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물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던 20대 청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하루 2~3시간씩 운동과 상담을 병행하면서 6개월 만에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사례가 소개되었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혼자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조건이 얽힌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정부, 학교,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작은 실천이 모여야만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나도 중독인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솔직하게 답해보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중독은 혼자 견디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